속이라는 책을 냈는데 소개는 다 해주셨으니까 오늘 제가 한 1시간 정도에 걸쳐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대부분 강의를 들으면 강의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면 집에 갈 때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한두 개, 한 1시간 동안 한두 개 정도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너무 집중을 하니까 특히 그 학생 내가 뚫어지겠어요. 너무 집중. 그리고 쓰지 마세요. 여기서 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쓸 내용이 하나도 없고 강의에 문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쓸 필요도 없고 그냥 그 1시간 동안 한번 계속 저랑 즐겨 보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강의 잘할 것 같아요? 못하는데. 자, 촉이라는 제목은 이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 제목은 출판사에서 붙인 거라서 저는 애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기업 경영에서 새롭게 대두하는 그런 방식들, 기존의 논리적인 방법을 넘어서서 약간 직관적인 그런 방법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 뭐 쉽게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많이 쓰는 용어로 설명하자면 뭐 감성 경영, 뭐 아니면 창의적 방식,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촉이라는 단어는 많이 안 쓸 거예요. 저도 뭐 익숙하진 않아요. 책을 만들 때 마지막에만 썼던 그런 단어라서. 그래서 요즘 창조 경제가 화두고 오늘 강의의 제목도 그런 것이니까 창의적 방법론, 그런 부분, 창의적 방식,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기업에서 왜 그런 것이 필요한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왜 그런 방법이, 새로운 방식이 뜨는지. 우리가 한번 이거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되나? 무엇이 문제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깊이 있는 철학은 아닙니다. 제가 상당히 깊이가 얕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뭐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뭐 시중에 나오는 창의와 창조에 관련한 그런 서적에서도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만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애플의 아이폰은 2007년에 처음 나왔죠, 그죠? 2007년 6월 말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글로벌리 확산된 것이 아마 비슷한 시기, 공교롭게도 2008년이었는데, 왜 애플은 뭐냐면 기업 경영이 불확실성 일상화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애플은 어떤 회사냐면 불확실성 핵이었어요. 애플이 기업계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어였어요, 그죠? 우리 한 5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5년 전을 생각해 보면 휴대폰 하면 어느 회사였어요? 노키아였어요. 그때는 제가 뭐 마치 그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노키아는 철옹성인가? 이런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키아는 정말 철옹성이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노키아는 지금 온데간데 없이 뭐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애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이 경영학자들의 고민이었고, 저도 경영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애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던 차에 이런 사례를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례는 뭐냐 하면, 캐나다에 있는, 캐나다의 그 뉴욕 바로 위에 있는 캐나다의 노바스코샤라고 섬들이 막 모여있는 그 작은 주가 있는데, 노바스코샤 출신의 컨트리 밴드예요. 선스 오브 맥스웰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맥스웰의 아이들이라는 뜻인데, 캐롤 형제예요. 데이브 캐롤, 돈 캐롤. 선스 오브 맥스웰은 왜 그렇게 되냐면 아빠 이름이 맥스웰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맥스웰 캐롤이에요. 뭐 이름도 그냥 막 졌어요. 그래서 맥스웰의 아들들 뭐 이런 뜻의 무명 밴드였습니다. 아주 무명 밴드였는데 이 친구들은 미국 전역을 돌면서 그냥 뭐 이런 소극장 공연을 해서 겨우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이 사람들한테서 재밌는 일화가 일어나요. 그때도 미국의 그 네브라스카 주에서 공연차 네브라스카 주를 가던 도중에 시카고 공항에서 자기들 기타를 막 다뤄요.
유나이티드 항공으로 갈아타는데 그 유나이티드 항공의 직원들이 자기 기타를 마구 다뤄서 거기에 대해서 고객 클레임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재밌는 사건들이 발생하는데요. 고객 클레임을 처리를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물론 안 해줬습니다. 9개월을 공방을 거친 끝에 안 해줘서 뭐 우리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미국 사람들은 소송을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 그 선스 오브 맥스웰 이 친구들은 소송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가수니까 자기네 이야기를 유튜브에다가 노래로 만들어 올렸어요. 데이브 캐럴 사이트가 마비가 됐어요. 아마 막 수십만 명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데이브 캐럴이 자기가 유나이티드 항공하고 어떻게 그 지루한 고객 서비스에 관한 공방을 했는지 자세하게, 정말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다 읽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유나이티드 항공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유나이티드 항공이 그 전화가 막 폭주가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아, 너네 왜 그 모양이냐. 여러분도 많이 웃으셨는데 재밌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데이브 캐럴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고객 서비스 관련된 일화를 읽으면 진짜 화가 나게 썼어요. 그것이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소설가적 그런 상상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읽어보면 상당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항공에 전화를 했어요. 이게 미국 내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데이브 캐럴이 온갖 공중파에 다 나옵니다. 공중파뿐만이 아니라 케이블 채널에도 다 나오고 뭐 지상파뿐만이 아니라 뭐 CNN이라든가 그런 데도 다 나와요. 나와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유나이티드 항공에 대해서 뭐 욕하는 거죠. 갑자기 유나이티드 항공 주가가 그때 일주일 만에 확 떨어졌어요. 이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항공사 주가들이 거의 역사적 최저점이었어요. 30억 달러, 유나이티드 항공 주가도 많이 떨어져서 30억 달러밖에 안 됐었는데 거기서 10%가 갑자기 확 빠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유나이티드 항공 하면 이제 미국에서 그 고객 서비스나 이런 것이 안 좋은 회사로 상당히 그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건인데 그거 자체가 유나이티드 항공의 평판을 그렇게 갑자기 나쁘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정도로 유나이티드 항공의 평판을 나쁘게 했어요. 데이브 캐럴은 어떻게 됐을까요? 스타가 됐어요. 보험회사 광고 모델이 됐잖아요, 여기. 이게 지금 미국의 유명한 보험회사인데, 보험회사 광고 모델도 하고, 이 사람 유튜브에 데이브 캐럴 이렇게 쳐보면, MBA 강의도 합니다. 이 사람이 MBA 강의에서 무슨 강의를 하냐면, 소셜미디어와 고객 서비스, 뭐 이런 거에 대한 강의를 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한 번 가면 100만 달러를 받는답니다. 가장 비싼 강사가 됐어요.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2, 3년 사이에 많이 늙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컨트리 밴드도 상당히 유명해졌습니다. 앨범을 내면 컨트리 분야에서 항상 1위를 하고 유명 가수가 됐어요. 제가 이 사례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데이브 캐럴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름없는 그냥 하나의 개인이거든요. 하나의 그냥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힘없는 소비자가 미국에서 유나이티드 항공하면 미국에서는 1위 업체잖아요. 가장 커다란 거대 기업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 비즈니스 환경이 아마 기업 경영의 일선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시잖아요. 지금 환경은 옛날하고 소비 환경 자체가 달라요. 인터넷에서 뭐 하나 뜨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기업 사태에서도 그런 거 많이 나타나잖아요. 하나의 개인이 거대 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것이 물론 인터넷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는 이걸 그러면 보다 근본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그 기존의 기업 경영의 틀 말고 근본적인 어프로치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대요. 우리 인간은 뭐냐면 이건 그 유명한 경제학자인 폴 사무엘슨이라는 분이 자기 경제학 교과서에 쓴 내용인데요. 인간은 자기의 욕구를 소비하면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간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이 마르다.
욕구가 100 정도 있으면 물을 채워주면 이게 계속 이제 욕구가 충족이 돼서 100분의 100 이렇게 돼서 100%가 되면 충만함을 느낀다. 이건 뭐 단지 경제학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경제학자가 쓴 공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면 행복을 높이려면 욕구를 줄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팔 사람들은 행복한 거네요. 뭐 이런 식의 철학적인 철학 수업 시간 아니니까 그런 설명은 나중에 하고요. 이 공식은 뭐 불교 공식하고도 비슷해요. 욕망을 줄이면 행복하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물질적인 소비에 국한해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소비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산업은 이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뭐냐면 산업이 태동했을 때, 처음에 산업이 태동했을 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 SK 분들 많으시니까 무선 통신이 처음에 됐을 때 소비자들은 무선 통신에서 깨끗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그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막 치직거리고 통화가 쉽진 않았어요. TV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 TV를 사시면 하드웨어, TV를 사시면 거기서 뭘 바래요? 네. 두께, 얇은 거, 그죠? 또, 화질. 그렇잖아요. TV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TV 산업이 태동했을 때나, TV가 발전했을 때나, TV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건 없어요.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화질 좋은 거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면, 인간의 생물학적인 한계로 욕구가 갑자기 막 폭발하진 않아요. 어떤 제품에 있어서. 그런데 이 분자는 뭐냐? 이 소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업들이 제공하는 제품의 수준이에요. 그죠? 이런 걸 소비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에 의해서 기술이 엄청나게 폭발합니다. 두께 이제는 막 너무나 얇은, 그 1cm도 안 되는 TV도 나올 거예요, 분명히. 천장에 붙이는 TV도 나올 거고. 그리고 화질은 우리가 인간이 단위 면적당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화소의 그 정도, 인간의 눈으로 그 정도의 세밀함을 분간할 수 있다면 지금 기술로는 그것보다 훨씬 5천만 개 그렇게 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위에 기업들의 경쟁에서 기업들의 제품이 인간의 욕구를 넘어서는 수준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림으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TV. 옛날에 이런 TV 우리 봤었잖아요. 그죠? 금성사에서 나온 TV고 삼성전자. 이거는 안암에서 나온 TV네요. 이때는 어떤 TV가 최고였어요? 이때 TV 옛날에 큰 거. 근데 어떤 회사 게 제일 잘 만들었어요? 글로벌리. 예, 그렇죠. 또 맞아요. 지너스. 그리고 또 소니. 예, 소니. 그렇죠. 이게 소니 처음에 나온 66년도인가요? 처음에 나온 트리니트론 TV였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컬러 TV였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원하는 TV에서 바라는 그런 욕구에 모자랄 때는 기술 좋은 회사, 기술력 높은 회사가 최고예요. 왜냐면 뭔가 대부분 부족한데 이 회사는 훨씬 더 나으니까 소니 화질이 가장 좋으니까 소니께 가장 잘 팔렸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삼성, LG, 소니 제품 자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당연한 것이 LCD 패널 똑같은 곳에서 만들잖아요. 소니 LCD는 삼성에서 만드는데 화질 차이가 있을 리가 없죠. 그죠?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상당히 답답해요. 특히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일수록 더 화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소니 같은 회사가 더 화가 나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 회사가 기술력이 높은 것이 소비자들이 인지하게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소비자들 수준을 다 넘어서니까 한국 기업이 만약에 지금 정확하게 기술력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일본은 상당히 앞섰다고 합니다. 만약에 한국 기업이 110, 120 이 정도인데 소니가 150 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회사들, 앞선 기업들,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들일수록 답답한 시대가 된 거죠. 여기서는 방향을 어떻게 해서 잡아야 될지 몰라요. 뭐가 잘 만들어도 소비자들이 잘 알아주질 않으니까. 스마트한 회사들은 여기서 어떻게 나가냐 하면 이런 짓을 합니다. 똑똑한 회사들. 이건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이제 욕망 이렇게 썼는데, 이건 뭐냐면, 그래서 차라리
그 제품 수준을 막 높이는 것보다는 소비자들한테 새로운 욕망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떨까? TV에서도 화질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TV 자체에서 다른 욕망, 이 새로운 욕망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그래서 단어를 욕구와 욕망이라고 놨는데, 욕구는 뭐냐면 어떤 제품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 뭐 이런 것이라면, 욕망은 그 기본적인 단계를 넘어서는 사치스러운 그런 단계예요. 사치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우리가 상당히 나쁜 그런 의미를 받아들였지만, 사실 대부분의 예술은 사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은 다 사치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건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이거? 그 메슬로의 욕구 단계설을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거죠. 가장 인간 하위 욕구가 있으면 그 위로 올라갈수록 좀 더 자아 욕구, 상위 욕구.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생존과 관련된 욕구에서 이건 뭐 사랑, 뭐 소속감, 그다음에 여기는 그 존경 뭐 이런 욕구죠. 그리고 요 맨 위에는 어떤 자아실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존경과 관련된 건 조금 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로 한다면 허세 이런 거예요. 자랑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싶은 욕구, 허세를 부리고 그런 욕구예요. 그리고 맨 위에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 이제 많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메슬로의 원문을 보면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뜻을 어떻게 보냐면, 뭐 어떠한 일에 빠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업무에서 직업을 놀듯이 하면 직업에 빠진 것을 자아실현이라고 하고, 스포츠나 뭐 놀이에 몰두하는 것도 같은 욕구라고 봤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인간은 노는 걸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가장 노는 거. 모든 제품의 궁극은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장난감이에요. 애플의 스마트폰을 우리는 이제 모바일 컴퓨팅, 모바일 혁신, 어떤 모바일 컴퓨팅이라든가 뭐 통신 혁명, 네트워크 혁명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애플의 스마트폰이 이렇게 대중화되고 이렇게 나온 건 뭐냐면 놀이의 혁명이에요. 욕망의 혁신이에요.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낸 겁니다. 뭐 지난달에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 하셨잖아요, 그죠? 빅데이터가 나오는 것도, 빅데이터가 요즘에 화두잖아요. 그것도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봐요. 뭐냐면, 제가 글씨를 못 쓰는데요, 조금 써볼게요. 사람들은 어떤 매체로 그 의사소통을 하냐면, 뭐 우리 인터넷에 있는 그런 거 보면 영상이 있고, 그죠? 이미지가 있고, 이 그림이죠. 그다음에 뭐 소리가 있고, 그다음에 문자가 있고, 마지막으로 숫자 뭐 이런 게 있죠. 예전에는 기업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이거였어요. 이 부분. 이건 뭐 판매 데이터 숫자잖아요. 매출 데이터. 주로 이걸 가지고 뭐 CRM이냐 뭐 이런 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이장우 박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겠어요? 이장우 박사님 이쪽에 전문가신데, 제가 볼 때는 뭐냐 하면,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는 이쪽으로 오자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영상, 이미지, 소리, 문자, 숫자 이쪽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 상태보다 정보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죠? 우리가 직접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 감정이 어떤지 알잖아요. 영상을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목소리 들으면 조금 떨어져요. 그죠? 전화 통화를 해도 조금 떨어지는데, 그 사람이 이메일을 받으면 도대체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이메일을 쓴 건지 아니면 좋은 기분으로 이메일을 쓴 건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정보는 확실하게 줄어들어요. 빅데이터는 그쪽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빅데이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이거는 상당히 이성적인 필요예요. 이쪽 위로 올라갈수록, 자아 욕구로 올라갈수록 그것은 인간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까지 아우르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빅데이터는 그 부분을 잡겠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 빅데이터 기술적인 어떤 지금 기술력으로는 이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뭐 그 소리를 갖다 하는 뭐 실이라든가 뭐 그런 서비스로 구글 뭐 보이스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것으로 소리에 대한 것도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자연어 처리 정도가 발달돼서 문자를 해석하는 정도거든요. 아직까지 인간의 그 오묘하고 뭐랄까 고차원적인 감성, 그런 부분을 다루는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거리가 멀었어요. 빅데이터가 인기가 있는 것은 그런 흐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 지금의 불확실성은 어떤 것이냐? 지금의 불확실성은 인간의 욕구가 폭발해서, 소비자의 욕구.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필요한 것만을 우리가 기업에서 만들어줬었는데, 인간의 욕구는, 감성적인 욕구는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비 환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감성적인 다양성,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창의성은, 과거에는 기술적 창의성이에요. 과거엔 창조경제 뭐 이러면 IT에다 막 투자하고 이러면 됐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창의성은 소비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욕망, 새로운 감성이랄까? 새로운 감정,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욕망의 혁신과 관련한 그런 류의 창의성이 지금의 창의성의 시대입니다. 똑같은 창의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과거의 창의성과 지금의 창의성은 그것이 전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시대적인 환경이.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창의적으로 생각 못하는지 이 부분 빨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부분은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트레이닝 받은 방식, 우리가 교육받은 방식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가 상당히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직관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제가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 두 가지,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100년 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느닷없이 100년 전 이야기를 하지만 100년 전은 어떤 시대였냐면 비행가들의 시대였습니다. 20세기, 19세기에서 20세기가 넘어오는 그런 당시, 그때는 비행기 개발의 붐이었어요. 누구나 다, 어느 나라에서나 비행기, 유인 비행기 개발하는 그런 것이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개발을 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고등학생? 그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개발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라이트 형제가 가장 앞서간 것은 아니었고, 그 당시 최고의 비행가, 가장 앞선 비행 발명가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랭글리 박사였어요. 그렇게 해서 랭글리 박사는 당대 최고의 과학자이고 미국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받았는데 비행기 개발을 실패했어요. 라이트 형제는 성공을 했거든요. 라이트 형제는 주로 그 키티오크 해변에서 그냥 쓸쓸하게 비행기를 날리다가 성공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물론 이제 우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두 사람의 차이는 비행기 개발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라이트 형제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실천을 하는, 이론에 의해서 그 이론을 실험을 하는 그런 방식을 썼고, 랭글리 박사는, 라이트 형제는 행동하면서 생각을 수정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랭글리 박사는, 라이트 형제는 이론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번 그 해변에 가면 1000번씩 비행기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럼 1000번씩 비행기를 날리면서 계속 수정을 하고 수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사실은 우리는 사실 이렇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이 그래요. 이 자전거를 타려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전거 타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균형을 잡아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자전거는. 그런데 사실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균형이 잡히는 겁니다. 헤엄을 칠 때, 수영을 할 때는 물에 떠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물에 떠서 헤엄을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막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뜨는 거예요. 비행기도 랭글리 박사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랭글리 박사는 비행기가 뜰 때 새를 봤어요. 새가 떠서 날죠. 그죠? 랭글리 박사는 17년을 비행기 개발했는데 그 중에 15년을 엔진 개발만 했습니다. 하늘로 쏘아 올리는 엔진을. 그래서 물론 랭글리 박사는 사실상 미국 항공산업의 가장 큰 발전에 기여했어요. 왜냐하면 랭글리 박사가 엔진 개발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비행기 엔진의 모태는 다 랭글리 박사의 그런 연구였거든요. 랭글리 박사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비행기를 떠서 난다라고 생각했지만, 라이트 형제는 날다 보면 뜬다. 그래서 글라이딩 연습을 한 거예요. 연날리듯이 비행기를 날렸어요. 오늘날은 라이트 형제 방식으로 비행기를 날립니다. 그렇잖아요. 비행기 활주로에서 이륙을 하잖아요.
우리 세상은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어요. 사실 제가 아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반대로 설명을 했는데, 자전거도 나아가다 보면 균형이 잡히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는 것과 나아가는 건 같이 뭉뚱그려져 있는 거예요. 헤엄을 치는 것도 물에 뜨는 것과 헤엄을 치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나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방법은 그 현실에 있는 뭉쳐져 있는 것들을 잘게 다 쪼개요. 그죠? 잘게 쪼개서 그 쪼갠 하나하나의 그 원자들, 분자들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그걸 합치는 식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세상은 뭉뚱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 와이프가 너무나 예쁜데 동시에 너무나 짜증납니다. 그것이 뭉뚱그려져 있어요. 제 상사가 너무나 고마운데 동시에 너무나 싫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의 감정이나 그런 것은 세상은 다 그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게 쪼개서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것인데, 라이트 형제는 그 자체로 몸으로 이해하는 그런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이제 제가 이런 말을 붙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데, 우리는 아웃사이드 인 어프로치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밖에 있는 것을 밖에 있는 그 현상을 하나하나 잘게 쪼갠 다음에 분해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이쪽은 뭐냐면 통째로 받아들이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잘할 때 어떤 벤치마킹을 하거나 그럴 때 그 회사의 프랙티스나 이런 것을 그대로 잘게 쪼개서 이해를 하잖아요. 이해를 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쓰는데, 정말로 창조적인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창조적인 회사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모방을 해요. 모방 경영 이런 이야기, 모방에서 왜 창조가 나오는지 그런 것도, 그건 이제 예술가들은 많이 느끼실 텐데,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자기가 깨닫게 돼 있어요. 왜? 세상은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분석을 한 이후에 따라하는 건 벌써 머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적인 그런 어프로치 자체는 오히려 반대의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 어프로치보다는 인사이드 아웃 어프로치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개발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방법에서 제가 그런 방법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방법은 그런 방법대로 가진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그런 방법을 그대로 간직하신 채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럼 어떻게? 그럼 우리 뭘 할까? 이런 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모방을 하라. 이런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하나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뭘 해야 되나? 우리가 아웃사이드 인 어프로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동시에 인사이드 아웃 어프로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방식 자체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 바꿔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도 우리가 같이 도입해보는 건 어떨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웃사이드 인 어프로치,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하실 때 뭘 해야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아침에 가서 회의를 하고 내가 할 일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뭘 하는지는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을 잘하는 건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왜 일을 하는지는 대부분 모릅니다. 창조적인 사람들, 창조에 능한 사람들은 이 밖으로 일을 한답니다.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분명 무슨 일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건 우리 머리의 구조와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 머리의 구조와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이 감정이 풍부해지면서 변연계도 아주 비대하게 커졌어요. 그래서 인간의 변형이 가장 커요. 그것은 인간이 가장 감성적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감정을 더 많이 관장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이 감정에 해당하는 것이 사람들의 행동을 관장해요. Y가 사람들을 움직일 땐 이것 때문에 움직여요. 사람들 세상을 이해할 때는 Y 때문에 이해합니다. 근데 이해를 한 다음에 움직이진 않아요. 여러분, 기쁠 때 물건 사고 슬플 때 술 먹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이해하는 상태에서는 그 소비 활동이나 뭐 그런 행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은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냥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고, Y를 건드려 줬을 때 소비자들이나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머릿속에 담고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창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오늘 가져온 사례 그냥 애플 이야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이야기만 할게요. 자, 애플이 세상을 사실 스마트폰을 이렇게 쓰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키아가 훨씬 먼저 터치스크린을 연구했다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여기 SK에서 오신 분들 많으실 테니까 잘 아실 텐데요. 이건 최초의 터치스크린 폰인 노키아 7710입니다. 이게 2004년 11월에 나온 휴대폰인데, 노키아 7710이 최초의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스마트폰이었는데, 이 노키아의 이 터치스크린이 나올 때 이미 노키아는, 이게 2004년이었으니까 그 이전에 노키아가 이제 1등 업체였으니까, 노키아의 특징은 뭐냐면, 노키아의 경영의 특징은 차세대 유망 기술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키아는 앞으로 휴대폰 산업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서 연구 개발을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기술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을 리가 없죠. 2년 이상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드랍을 시켰어요. 이상하죠, 그죠? 왜 터치스크린이 이렇게 대세가 됐는데 그 안치앞을 못 봤을까? 노키아는 스마트폰 시대를 예측 못했던 건 아니었어요. 분명히 예측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스마트폰 모델을 개발을 했어요. 그때는 물론 지금과 같은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었어요. 약간 게임폰 같은 그런 것들, 게임을 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 좀 더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걸 개발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노키아에서 개발한 터치 스크린 폰은 이것이었는데, 이거 화면을 딱 보세요. 이건 뭐냐면 컴퓨터예요, 그죠? 스타일러스 펜으로 움직이는. 그 당시 노키아 터치 스크린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우스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노키아는. 그렇잖아요, 그죠? 마우스는 컴퓨터 화면 이렇게 작게 하다 보니까 마우스를 세밀하게 쓰려고 하니까 결국엔 스타일러스 펜을 활용하게 된 것이고, 사실 이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를 그냥 작게 만든 것이에요.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로, 스티브 잡스는 노키아보다 훨씬 이후에 휴대폰에 뛰어들었어요. 한 2004년. 아마 여기서 이 휴대폰이 나올 무렵에 이제 휴대폰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터치스크린 기술은 가지고 있었지만, PC를 위해서. 애플 입장에서는 터치스크린을 어떻게 봤냐면, 작은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이걸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손가락으로 쓰는 그런 휴대폰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손가락은 상당히 투박하잖아요, 그죠? 손가락이 막 촘촘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투박한 것에 맞게 OS나 이런 것을 다 변형을 시킨 거예요. 애플이 스마트폰을 개발할 때 터치스크린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휴대폰을 한번 만들어 보자. 사람들이 간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움직이는 컴퓨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 생각에 집중을 해서 개발을 한 것이고, 노키아는 터치스크린과 관련한 컴퓨터에 대한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한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 컴퓨터 산업을 분석을 한 것이죠. 전형적인 아웃사이드 인 어프로치였어요. 사실 똑같은 터치스크린이라고 하지만 애플은 손가락으로 쓸 수 있는 쉬운 컴퓨터를 만들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 생각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컴퓨터 기술이나 기존에 나와 있는 그 기술을 차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걸 만든 것이에요. 물론 두렵고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 부담은 있었겠지만, 내가 이 스마트폰을 왜 개발하는지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목적, 그거에 대해서는 한시도 잊지 않고 개발을 했었죠. 노키아는 개발을 하다 보면, 노키아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개발하다 보면 지금 현재 시장에 돌아가고 있는 데이터나 그런 거에 경도돼서 어느 순간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이죠. 터치스크린에 대한 성패는 여기서 결정이 났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강의를 좀 마치는 식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기술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욕구, 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에서 바라는 그런 욕구를 다 넘어선 상태잖아요, 그죠? 기술이 아주 고도로 발달한 상태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기술이 발달한 상태일수록 기술의 혁신보다는 욕망의 혁신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필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치라든가 재미라든가 욕망이라든가 보다 더 고차원적인 어떤 자아 욕구, 그런 것이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논리적 방식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더 직관적인 그런 방식, 머리를 쓰는 방식보다는 몸을 쓰는 방식,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방식을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프랙티스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 강의 들으신 다음에 시중에서 다른 창의성이나 뭐 그런 거 관련한 어떤 책을 찾아보셔도 그런 방식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방식 중에 가장 제가 생각할 때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창의적인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어떤 이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특히 여기 이제 좀 경영진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특히 경영진일수록 그렇습니다. 경영진일수록 Y보다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지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머릿속에 두고 활동을 하면 보다 더 창의적이 될 것이고, 그 개별적인 어떤 창의적인 방법론, 그런 건 다른 책을 참조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